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의 한호대표입니다. 요즘 참 힘드시죠? 시장이 또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전저점까지 이탈하면서 좀 패닉 상황까지 가는 뭐 그런 모습까지 발생했습니다만은 또 시장은 또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하면서 깨졌을 때 매수하고 반등할 때 팔아야 된다라는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저점을 깼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러시아 상황하고 국제 정세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굵직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하 작전에서 대대급이 전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대대급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갑 부대일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대대 병력 하면은 보통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1개 대대가 한 350명에서 한 400명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연대급이 보통 한 이제 2, 3천 명 정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500명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1,000명에서 병력이 1,500명 정도가 사망했다라는 나오고 있고요. 차량하고 탱크, 장갑차 해서 70여 대가 박살이 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사진까지 찍었기 때문에 뭐 거짓말은 아닌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러시아군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요. 대대급이 전멸했다. 이거는 꼭 숫자만 보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군대에서는 참 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이가 완전 상실되는 그런 뉴스인 것 같고 지금 러시아는 뭐 탱크에 대한 부속품이 없어서 냉장고의 반도체를 지금 뭐 반도체 다 수출을 금지한 상황이죠. 뭐 냉장고에 있는 반도체까지 빼서 이렇게 무기에 쓰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러시아군은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잘 싸우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과거의 한국 전쟁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낙동강 정선까지 밀렸다가 거기서 아주 정말 죽기 살기로 방어를 하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패배를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점 러시아가 요구하는 양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는 동부 전선의 전선을 일단 뺏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푸틴은 여기에서 그만두고 싶어도요. 만약에 현실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참수나 마찬가지죠.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전적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푸틴이 개헌을 하면서 장기 집권, 그러니까 영구 집권에 가까운 그런 개헌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쉽게 우크라이나를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발을 뺄 수도 없는 아주 진퇴양난이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점점 이제 어떤 협상의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도 약간 그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러시아에게 엄청난 또 악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러시아는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도움을 받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어떤 뉴욕타임즈의 보고를 한번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포가 들어가게 되면 완전 또 전세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의 장거리포가 40km 정도, 우크라이나가 30km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선진국의 첨단 무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 장거리파이까지 들어온다라면 전세가 바뀔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탱크를 대규모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 하면은 세계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전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푸틴의 아주 머리를 아프게 하는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이 이제 기회라고 판단을 했겠죠. 왜냐하면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중 전선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핀란드하고 스웨덴이요, 나토에 가입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6월 달경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의제로 채택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시간은 좀 몇 개월 걸리겠지만 핀란드의 나토 가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게 이제 우리가 우려를 볼 것이냐. 뭐 내용 보게 되면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걸 알면서도 일단 이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러시아가 이중 전선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이럴 때 빨리 가입하고 나면 그 이후에 가입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공격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핀란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에요. 정말 만약에 푸틴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유럽 또는 이 자유민주 이 체제가 자기 코밑까지 들어오는 게 싫어서 우크라이나 즉 혹을 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혹을 붙이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여기 전쟁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전범자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잘못돼서 얻은 것도 없이 나가게 되면 장기 집권 자체도 힘들어지고 장기 집권이 힘들어지는 순간 바로 이제 뭐 말 그대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자칫 정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라는 판단을 내려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이게 지금 현재는 가장 무서운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불가능한 어떤 판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란 거 또 우리가 보면은 뭐 길거리 가다가도 칼로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거 하면 안 될 거를 나중에는 알지만 그 순간을 못 참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좀 무섭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게 이제 핀란드의 위치예요.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요게 이제 일명 발트 삼국입니다. 한때 이제 2차 대전 전에 러시아가 소련일 때 쉽게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이렇게 공연을 보면서 공포를 조장했었던 그래서 쉽게 먹었던 그런 국가들이고 그 당시에 핀란드는 어찌됐건 뭐 반발을 많이 했고 전쟁까지 했었던 그런 국가죠. 여기가 이제 전선이니까 러시아의 전선하고 1200km 정도 이렇게 전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러시아를 막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스웨덴, 핀란드 원래 이 핀란드라는 나라 이 부족 민족은 스웨덴의 민족하고는 좀 다르죠. 스웨덴 쪽은 약간 바이킹 쪽 그 민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핀란드와 이쪽 민족은 달라서 예전부터 핀란드는 그 스웨덴의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어요. 많이 뭐 약탈도 당하고 했었던 그런 국가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함락이 됩니다. 스웨덴의 지배를 한 600년 정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핀란드 한번 볼까요? 면적은 남한의 한 3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로 따지면은 한 1.5배 정도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지역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뭐 선진국의 뭐 대표적인 어떤 그런 어, 복지국가의 어떤 대표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게 되겠습니다. 인구는 대략 550만 정도고요. 1인 GDP가 한 5만 5천 달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자, 최근에 핀란드는 노키아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노키아가 한때는 뭐 유럽이라던가 이 스마트 핸드폰에 투지폰에서는 최강자였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잘못돼서 침체가 됐고 그래서 핀란드는 스타트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앵그리버드라든가 뭐 클래식 클랜이라든가 이런 게임 회사들을 만든 나라가 되겠고요. 인구 대비해서 창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핀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세기까지 바로 이제 스웨덴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고요. 그다음 18세기부터는 이제 러시아의 간섭을 좀 받아왔던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바로 이제 러시아 제국에 이제 편입이 됐고요. 이러다가 이제 1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좀 도움을 받았고요. 그때 핀란드가 그 내부 진영, 외부 이 진영 내전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반란 세력 진압에 독일이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러다가 독일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비로소 공화국으로 이제 최초로 독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공 감정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소련이 영토를 좀 우리 가지고 있는 좀 쓸모없는 땅하고 바꾸자라는 말 그대로 뭐 뺏으려고 하는 부분이었죠. 당연히 그러면 핀란드 입장에서는 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소련과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다가 이제 독일하고 소련의 비밀 의정서로 인해서 핀란드는 이제 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핀란드의 영토를 이제 왜곡을 하게 되는데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 겨울 전쟁 1939년도에 11월경입니다. 겨울 전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0년도에 결국 이제 핀란드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영토의 11% 정도를 할애하는 그런 상황으로 처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다시 또 독일이 1941년부터 44년까지 이 동부 지역 뺏긴 지역 영토 회복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독일이 굉장히 얍삽한 그런 수를 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전을 막 대규모로 우리 핀란드가 우리를 도와서 러시아를 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떠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핀란드는 이때부터 그냥 그 작전에 휘말려서 굉장히 러시아의 미움을 많이 사게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1944년도에 전쟁에서 패하게 됐고요. 동부 지역이 러시아의 병합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985년까지 이제 바로 소련을 비방하는 서적이라던가 소련 자체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가 내려졌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약간 해외로 발을 돌리면서 유럽과 관계가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유럽으로 이렇게 좀 확장하기 위한 경제적인 창구로 이용을 하게 되면서 핀란드 경제가 발달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외교적인 중립 정책을 선언했고요. 1995년도에 EU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핀란드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핀란드 군사력을 보니까요, 정규 그냥 3만 이하 정도입니다. 예비군은 30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전차는 240여 대, 그리고 장갑차가 한 2천여 대 정도로 나와주고 있고, 자주포가 한 140여 대, 뭐 다련장포가 한 75문 정도, 전투기 55대에 헬기 22대, 해군은 굉장히 취약하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 정도로 뭐 군함이라던가 뭐 구축함 이런 거는 뭐 구축함은 거의 없는 아예 없는 상황이 됐고 잠수함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군사력만 본다라면 현재 핀란드의 모습은 참 약소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립국을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군사력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군사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푸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매일 사람이랑 술 먹으면서 고민하지 않을까.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발도 빼지도 못하고 큰일
매일매일 아마 고민에 쌓이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병도 걸리고요. 얼굴도 붓고 그래서 뭐 갑상선 때문에 뭐 수술한다는 얘기도 있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당연히 병이 납니다. 저도 최근에 증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이 통풍이 와가지고요 살다 살다 제가 그런 경험을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면역 체계가 쉴 수밖에 없죠. 그럼 면역 체계가 쉬면 암도 침투를 하는 거고 염증도 침투를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푸틴이 그런 상황일 거다. 매일매일 고민, 괜히 했다. 후회도 하겠죠. 근데 발을 빼려니 빼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전쟁을 끝내면 전범자요. 오래 끌면 내부에서 반란으로 또 어떻게 처형당할지 모를 수 있는 뭐 그런 또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혼자서 매일 짱 박혀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을 때려다가 완전히 붙이는 그런 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 그대로 푸틴의 울림새 그거였습니다. 어차피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힘들 거고 그리고 예전처럼 시기에서 빨리 키우를 침략을 해서 대통령을 딱 잡아서 앉혀놓고 정말 굴욕을 하면서 협상하려고 했겠죠. 근데 대통령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더 단합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예전에 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죠. 일본이 빨리 와서 왕을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선조가 휙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이제 선조가 도망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 잡히는 순간 이제 그냥 끝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전쟁을 계속 끌어왔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약간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크림반도처럼 쉽게 좀 뭐 차선택은 도네츠크라던가 이쪽 돈바스 지역 그 밑에까지 원래 노렸겠죠. 그 해안 지역까지 쫙 노려서 국민 투표를 해서 말 그대로 그냥 러시아에 병합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을 텐데 그래서 완충지대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을 텐데 야 요것 봐라 현재로서는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전부터 그 러시아 그러니까 푸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예전부터 그냥 그 도네츠크 일부 지역이라던가 반군 지역, 그 러시아에 아주 친했던 그런 지역들만 좀 완충제대로 만들어 주고 간다면은 푸틴이 발을 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제적으로 지금처럼 뭐 일부 점령을 해놓고 강제적으로 국민 투표를 해서 자기의 어떤 땅으로 병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제사회가 인정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국면은 뭐 한국 전쟁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면전이 있었던 부분들은 1년도 안 돼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 중간 지점 휴전선 근처에서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뭐 2, 3년, 2년 이상 전쟁을 끌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서만 전쟁이 치열했었고 밑에서는 이미 재건이 시작됐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밑에 지역하고 북한의 위에 지역은 이미 그때부터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럴 가능성이 최악의 국면에 높겠지만 지금처럼 뭐 추가적인 전면전의 위험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정말 푸틴이 이리저나 저리저나 나는 죽는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될 텐데 뭐 푸틴이 그렇게 결정낸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장서급 또는 이런 애들이 만약 그런 결정을 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잘 살고 있던 자기들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푸틴이 낸다고 해서 이걸 과연 정말 다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연준 대표들이 그동안 시장에 빠졌던 부분들은 물가산이 너무 높으니까요. 이거 자이언트 스택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0.25를 올리고 또 0.5를 올리고 다음에 바로 0.75로 갈 거냐는 게 우려감이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인플레이션 하지만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지금 이제 감매도권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전저점 완전히 이탈해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코스닥 전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점 이탈이 저가 매수기다. 우리가 보통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래요. 이게 전저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림을 그려드렸을 텐데요. 이게 지금 저점이 똑같이 되게 있고 고점이 지금 내려가는 패턴이죠. 일명 하락 삼각형 패턴을 얘기합니다. 보통 하락 삼각형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 저점을 깰 때 하락 삼각형이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락 삼각형이 완성됐을 때 주가는 폭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페이크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오히려 이 저점 깨는 것을 페이크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반등 나왔다가 나중에 또 빠질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당장을 보게 되면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퍼가 9배 정도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빠진다는 소리는 9배 이하로 떨어진다는 소리는 역사적으로 몇 번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럴 때는 보통 정말 이렇게 그냥 나오는 어떤 공포감이 아니라 실제로 뭔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패닉 매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떤 기업의 실적이 뭐 곤두박질 치면서 적자 전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저점을 깼다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현재 한국의 PBR도 이제는 1배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이제 저가 매수가 되는 거고, 여기 또 올라오면 또 2780이라던가 2700선 정도가 또 저항권의 저항가에서 높아요.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할 때 사고 위에 올 때 파는 거지. 또 시장이 올라가면서 또 약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주식을 사게 되면 또 주식은 내려오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대응은 저가에 사고 반대 판단하는 거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지수도 저점을 이탈을 했었어요. 이탈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못해도 이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뭐 880선 정도, 여기가 또 890선 정도, 여기가 또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여기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뭐가 있겠느냐? 지금 다른 변수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하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우크라이나의 종전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또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나오게 되면 그때서나 시장은 급격한 어떤 불꽃을 한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강한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뭐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호재가 나오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은 급하기 때문에 사서 갚아야 되는 현상, 일명 쇼커버링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큰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에서 그것 말고는 뭐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고 중국의 봉쇄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인 부분에서는 호재가 나올 수가 없다. 그걸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깜짝스럽게 질질 끌지 말고 좀 전쟁이 좀 종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될 부분도 역시 종전 뭐 또는 이런 우크라이나의 어떤 힘의 균형이 좀 맞아떨어지면 전쟁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양쪽에서 재건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투자에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